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방송작가입니다. 이번 사연은 5년 동안 디스크가 터져가며 손주를 독박으로 키워준 시어머니를 애한테 사투리가 옵는다며 꼭두 새벽에 내쫓아버린 어느 매정한 며느리의 이야기입니다. 그 기막힌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 죽 그만 끓이셔도 돼요. 오늘부터 영어 유창하게 하는 새 이모님 오시기로 했어요. 짐 다 챙겨놨으니까 지금 당장 나가주세요. 새벽 5시였어요. 우리 손녀딸 소율이 먹이려고 정성껏 잣죽을 젓고 있던 제 손이 그냥 허공에서 딱 멈춰버렸습니다. 뭐라고? 야야 예원아,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고? 나가라니. 저번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 짐은 저기 현관에 대충 싸뒀으니까 얼른 가세요. 아이고, 며느리한테 등 떠밀려서 현관으로 나가보니까요. 글쎄 제 5년치 살림살이가 그 시커먼 시장 비닐봉지 2개에 짐짝처럼 쑤셔박혀 있는 거 있죠. 그 비닐봉지 틈새로 제가 챙겨 먹던 디스크 진통제며 우리 소율이가 삐뚤빼뚤 그려준 그림이 다 삐져나와서 며느리 발끝에 이리저리 툭툭 채이고 있더라고요. 할머니, 할머니. 그때였어요. 잠에서 깬 우리 똥강아지가 울먹울먹하면서 거실로 나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본 며느리가 아주 득달같이 달려가서는 애를 안방으로 냅다 밀어넣고 문을 쾅 하고 잠가버리더라고요. 예원아, 문 좀 열어봐라. 애 운다 아이가. 어머니, 제발 소리 좀 치지 마세요. 우리 애 정서 불안해진다고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 얼굴 딱 한 번만 보고 갈 테니까 문 좀 열어보라 카이. 진짜 구질구질하게 왜 이러세요 정말. 그만 좀 가시라고요. 그 굳게 닫힌 안방문 너머에는 제 배 아파 낳은 아들놈 민교가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몹쓸 놈이 지 늙은 애비가 새벽바람에 쫓겨나는 이 난리통에도 끝끝내 콧배기 한 번을 안 비치는 겁니다. 그 징글징글한 침묵이 아주 예리한 칼날이 돼서 제 가슴팍을 푹푹 쑤셔대는 것 같았어요. 도대체 와 이라는 건데? 내가 우리 소율이한테 뭘 어쨌다고 사람을 이래 쓰레기 취급을 하노? 어머니, 저도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 소율이 이제 영어 유치원 가야 돼요. 근데 애가 자꾸 어머니 촌스러운 말투 따라하면서 이거 먹고 이러잖아요. 엄마들 모임 가면 제가 얼마나 창피한 줄 아세요? 어머니 그 사투리가 우리 애를 다 오염시킨다고요. 사투리가 우리 애를 오염시킨다. 관절염이 와서 퉁퉁 부어오른 제 손끝이 아주 사시나무 떨리듯 파르르 떨리대요. 5년입니다. 5년. 디스크가 터져나가도록 핏덩이 업어키운 내 피 같은 시간이 저 망할 며느리 입술 위에서 쓰레기 취급을 받는 순간이었죠. 진짜 억장이 무너져서 더는 말도 안 나오더군요. 저는 그 볼품없는 비닐봉지 2개를 꽉 움켜쥐고 쫓겨나듯 그 집구석을 빠져나왔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로 나오니 새벽 공기가 어찌나 차갑고 맵던지요. 이른 아침 출근하는 사람들이 제 꼴을 힐끔힐끔 보면서 슬슬 피해가더라고요. 우두커니 길바닥에 멈춰선 제 등 뒤로 우리 소율이 우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더군요. 내 5년이, 아니 내 한평생이 이렇게 헌신짝처럼 내다 버려졌구나.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지 한참을 망설였네요. 저는 경상북도 의성에서 나고 자란 64살 편말리라고 합니다. 그냥 다 지나간 일이라 치고 죽을 때까지 묻어두려고 했죠. 그런데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부하가 나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평생 사람을 믿으면서도 뭐든지 간에 거래를 할 때는 종이에 도장을 콱 찍어서 보관을 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 지독한 버릇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는지 제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조금 해볼까 합니다. 1971년이었죠. 제가 딱 9살 되던 해 초등학교 가을 운동회 날이었어요. 동네 부잣집 친구들은 시원한 나무 그늘 밑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서 노란 단무지가 콕콕 박힌 김밥을 맛있게 먹더라고요. 저는 운동장 구석에 뻘쭘하게 서서 침만 꼴깍꼴깍 삼키고 있었죠. 근데 그때 저 멀리서 우리 어머니가 새카만 보리 주먹밥이 한가득 든 양푼을 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뛰어오시는 거예요. 말레야, 우리 맞이 퍼뜩 이리 온나? 얼른 밥 먹자. 엄마, 내는 배가 안 고프다. 아이고, 무슨 소리고. 얼굴에 땀을 이래 뻘뻘 흘리놓고 얼른 이거 하나 물어. 어머니의 거칠고 까만 손이 건네준 그 주먹밥을 받아들었는데 참 어린 마음에도 그 시커먼 밥덩이가 너무 창피한 겁니다. 남들 다 보는 앞에서 쭈그려 먹기가 싫어서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죠. 엄마는 밥 먹었나? 엄마는 아까 가마솥에 있는 거 다 긁어묻다. 아유, 배가 터질 지경이대. 그러니까 우리 말래 다 먹으라이. 거짓말이었죠. 전날부터 쌀 한 톨 못 드신 걸 뻔히 아는데 말이에요. 등가죽에 들러붙은 어머니의 그 쪼그라든 배를 보는데 알 수 없는 수치심하고 서러움이 목구멍까지 꽉 차오르더라고요. 결국 그 시커먼 주먹밥을 눈물 삼키듯 꾸역꾸역 삼키면서 다짐했죠. 자기 몸을 깎아서 자식 입에 넣어주는 저 사랑을 나는 평생 절대 잊지 않겠다고요. 하지만요, 세상은 참 매정하더군요. 제가 10대 소녀였을 무렵이었어요. 아버지가 동네 지인 빚보증을 잘못 섰다가 집안이 아주 통째로 거덜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어느 날 험악하게 생긴 빚쟁이들이 우르르 들이닥치더니 집안 살림살이에다가 빨간 딱지를 덕지덕지 붙이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어요? 야, 이거 싹 다 들고 나가. 어딜 감히 남의 돈을 떼먹고 도망가려고 그래? 아이고, 형님, 제발 딱 한 번만 살려주이소. 우리 애들이 놀래서 벌벌 떤다 아닙니까? 아버지는 맨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싹싹 빌고 빚쟁이들은 애먼 장독대를 다 박살내고 있었죠. 그때 마루 구석에서 저를 꽉 끌어안고 벌벌 떨던 어머니가 제 귓가에 대고 읊조리듯 말씀하셨어요. 말레야, 두 눈 똑똑히 봐라. 사람 말이라 하는 거는 다 허공에 흩어지는 기다. 백날 천날 형님 동생 해봐야 아무 소용없대. 믿을 거는 도장 콱 찍힌 저 종이 쪼가리 하나뿐이다. 사람 절대 함부로 믿지 마라. 마당 바닥에 처참하게 나뒹굴던 빚보증 서류 한 장. 그 얇은 종이 쪼가리 하나가 우리 가족의 숨통을 다 끊어놓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거죠. 그때 어머니가 피를 토하듯 뱉으신 그 한마디가 제 평생 뼛속 깊이 박혀버렸던 겁니다. 그렇게 지독한 시간이 흘러서 저는 28살에 결혼을 했고요. 이듬해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우리 외아들 민교를 낳았어요. 1990년 겨울이었죠. 남편은 참 착한 사람이었지만 시댁은 정말이지 찢어지게 가난했고 시어머니 시집살이는 아주 매서웠어요. 산후조리는커녕 애 낳은 지 며칠 만에 부엌에 나가서 꽁꽁 언 찬물에 손을 담가야 했으니까요. 새벽 기운이 채 가시지도 않은 깜깜한 시간부터 안방에서는 어김없이 불호령이 떨어졌죠. 애미야, 해가 중천인데 아직까지 자고 있나? 소여물은 대체 누가 주노? 아, 예, 어머님. 지금 퍼뜩 나갑니다. 죄송해, 예.
뼈마디가 시려오는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나가려는데 아랫목에 누워서 새근새근 자고 있는 우리 핏덩이 민교 얼굴을 물끄러미 내려다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죠. 그때 입술을 꽉 깨물며 다짐했어요. 내 자식만큼은, 우리 민교만큼은 죽어도 나처럼 살게 하지 않겠다고요. 아마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알람 시계 하나 없이도 새벽 4시 30분만 되면 저절로 눈이 번쩍 떠지는 그 징글징글한 습관이 생긴 게요. 그렇게 억척스럽게 몸을 갈아가며 살았지만 이놈의 가난은 참 거머리처럼 쉽게 떨어지지를 않더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성실하던 남편마저 폐혈증으로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어느 날 몸이 좀 으슬으슬하다더니 그날 저녁 구급차에 실려가던 도중에 숨을 멈췄습니다. 남편은 그 흔한 보험 하나 들어놓은 게 없었죠. 그놈의 종이 쪼가리 한 장이 없어서 저는 핏덩이 같은 아이를 안고 또다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야만 했죠. 민교가 초등학교에 다니던 때였어요. 어느 날 아들내미 책가방에서 필통을 열어봤는데 손가락 2마디만 한 짧은 몽당 연필들이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겁니다. 민교야, 이게 다 뭐고? 연필을 학교 쓰레기통에서 주워왔나? 아니, 내 짝꿍 지훈이가 몽당 연필 버린다는 거 아까워서 내가 깎아서 쓰는 긴데. 그 어린 것 입에서 나온 말을 듣는데 어미로서 진짜 억장이 와르르 무너지더라고요. 당장 다음 날부터 저는 원래 하던 식당 일에 더해 새벽 시장 바닥에 채소 자판을 깔고 앉았습니다.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푼돈을 모았고 그 돈을 쥐고 시장 문구점에 달려가서 제일 비싸고 좋은 연필이랑 번쩍거리는 새 필통을 샀죠. 민교야, 이거 봐라. 싹 다 새 거다. 우와, 엄마, 이거 다 내 거가? 그래, 앞으로 딴 놈 쓰다 버린 거 쳐다보지도 마라. 니한테는 엄마가 있다 아이가. 엄마가 다 사줄 끼다. 제 품에 폭 안겨서 새 필통을 쓰다듬는 아들내미 정수리에 대고 저는 속으로 수백 번을 다짐했어요. 엄마가 이 모진 가난을 다 막아주겠다고 말이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 우리 민교가 중학생이 되던 무렵이었어요. 하루는 녀석이 밥을 먹다 말고 눈치를 보며 쭈뼛거리면서 말을 꺼내더라고요. 엄마, 나 수학학원 하나만 다니면 안 되나? 우리 반 애들 다 간단 말이다. 가라. 우리 아들 학원 당연히 가야지. 내일 당장 등록하러 가자. 제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큰 소리치며 대답하니까 민교가 오히려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근데 학원비 엄청 비싼데 엄마 매일 밤늦게까지 일하잖아. 나 학원까지 가면 우리 엄마 잠은 대체 언제 자노? 아이고, 야가 무슨 소리 하노? 엄마는 원래 잠이 없는 기라. 밥만 많이 묵으면 호랑이 기운이 펄펄 난다 아이가. 니는 딴 생각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라. 알았지? 자식을 위해서라면 엄마는 잠 같은 거 안 자도 끄떡없는 줄 알게 만들고 싶었어요. 제 고생이 우리 아들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눈물겨운 거짓말도 한계가 오더군요. 민교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고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할 때가 온 거죠. 남편도 없이 식당 일로 연명하는 홀어머니에게 대학 등록금 몇백만 원은 정말이지 눈앞이 캄캄해지는 엄청나게 큰 돈이었어요. 눈치가 빤한 우리 민교는 자기가 먼저 선수를 치더라고요. 엄마, 나 그냥 대학 안 갈란다. 니 그게 무슨 소리고? 미친나? 나 그냥 저기 공단에 취직해서 돈이나 벌게. 엄마 혼자 식당 일해서 우째 그 비싼 등록금을 마련하노. 나 진짜로 대학 안 간다. 시끄럽다. 니는 입
딱 다물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합격할 궁리나 해라. 민규는 제 표정을 보고 입을 꾹 다물더군요. 제 아비를 닮아 총명했던 민규는 정말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서울에 있는 나름 명문대에 떡하니 합격을 했습니다. 저는 아들 몰래 설거지 일을 하나 더 구해서 뛰었죠. 밤낮으로 기름때 묻은 식기를 닦아내니까 나중엔 손가락 마디마디가 퉁퉁 불어 터져서 제대로 구부러지지도 않더라고요. 그렇게 피땀 흘려 악착같이 모은 돈을 흰 봉투에 꾹꾹 담아서 민규 앞에 툭 던져줬습니다. 이거 먹고 엄마. 너그 학교에서 장학금이 나왔다. 네 성적 좋다고 특별히 주는 거라 카더라. 그러니까 대학 가거든 진짜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이. 그때 민규가 반창고가 덕지덕지 붙은 제 손가락이랑 그 두툼한 등록금 봉투를 번갈아 쳐다보더군요. 장학금이라는 게 이 못난 애미의 거짓말이라는 걸, 그 궁색한 거짓말을 어떻게 모르겠어요. 하지만 민규는 그 봉투를 두 손으로 꽉 쥐고는 눈물을 꾹 참으면서 고개를 숙이더군요. 엄마, 감사합니다. 내 대학 가서 진짜 열심히 할게. 진짜 열심히 해서 우리 엄마 호강시켜 드릴게요. 가난에 찌든 서로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는 그날 서로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핏덩이 같던 녀석이 어느새 훌쩍 커서 못난 어미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 저는 정말이지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았죠. 그렇게 또 시간이 훌쩍 흘러서 2015년 어느 저녁이었어요. 번듯한 회사에 취직한 우리 민교가 첫 월급을 탔다면서 고향집 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더군요. 엄마, 내 월급 탔다. 이거 얼른 열어봐라. 아이고, 이게 다 뭐고? 아들이 머리를 긁적거리며 내민 커다란 상자를 열어보니까 윤기가 아주 차르르 흐르는 고운 비단 한복이 떡하니 들어있는 게 아니겠어요? 야가 진짜 미친나. 촌구석에서 험한 일 하는 아줌마가 이런 비싼 옷을 대체 언제 입는다고 이런 걸 사오노? 아, 좀. 딴 집 엄마들은 아들 월급 타면 명품 가방도 척척 잘만 받는다 카던데 입 딱 다물고 그냥 한번 입어나 봐라. 아들내미 등살에 못 이겨서 거울 앞에서 한복을 슬쩍 걸쳐보았죠. 옷이 참 눈물나게 곱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평생 남의 집 일하면서 악착같이 살았는데 이런 호사 한번 받아보자고 그리 악을 쓰고 버텼구나. 가슴 한 구석이 아주 뻐근해지면서 옅은 웃음이 자꾸 새어나오더라고요. 평생 대접받는 걸 모르고 살아온 사람이라 그 귀한 선물이 참 어색하고 낯간지러웠거든요. 그 한복은 곱게 개어서 장롱 제일 깊숙한 곳에 고이 모셔뒀습니다. 너무 아까워서 제 환갑 때 딱 한 번 꺼내 입고는 아직도 제 장롱 속에 들어있어요. 성실하게 직장을 다니던 민교가 어느 날 결혼을 하겠다더군요. 아마 2017년쯤이었을 거예요. 제가 워낙 시골에 살다 보니 며느리 얼굴도 한 번 못 보고 상견례장에서 처음 만난 거 있죠. 사돈댁은 분당에 산다고 들었는데 굳이 상견례 장소를 그 비싼 강남 한정식집으로 잡았더라고요. 의성 시골 구석에서 버스를 타고 한참 올라간 저는 저 때문에 혹시나 아들내미 얼굴에 촌티가 날까봐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사돈어른,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죠? 아유, 저희가 분당 살지만 그래도 애들 평생 짝 맺어주는 자리인데 격식은 제대로 차려야 할 것 같아서 강남으로 잡았어요. 이런 분위기는 아무래도 좀 생소하시죠? 우아하게 생긋 웃으면서 건네는 안사돈 말 속에요. 은근히 그놈의 분당하고 강남을 들먹거리면서 묘하게 위신을 과시하려는 뼈가 들어있더군요. 아, 예. 의성촌 사람이 이런데 올 일이 뭐 있겠습니까?
음식이 참 곱고 정갈하게 잘 나오네 얘. 어머님, 혹시라도 입맛에 영 안 맞으시면 제가 다른 요리로 하나 더 시켜드릴까요? 며느리 예원이가 생긋 웃으면서 그렇게 묻는데 그 어머님이라는 호칭에 왠지 모를 거리감이 묻어 있더라고요. 제 거칠고 뭉툭한 손가락이며 투박한 사투리를 훑어내리는 그 묘한 시선 말입니다. 하지만요, 예원이 옆에서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해벌쭉 웃고 있는 우리 민규 얼굴을 보니까 그깟 알량한 자존심 따위는 진짜 아무래도 좋았어요. 다들 안 그런가요? 내 자식이 좋다는데 엄마가 무슨 상관이겠어요. 저는 그저 웃으면서 상견례 자리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리고 2019년 무렵이었죠. 애들 신혼집 전세 만기가 다가오자 민규한테서 아주 조심스러운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엄마, 예원이가 애기 태어나기 전에 강남 쪽으로 전세를 넣었자는데 거기가 그렇게 학군이 좋대요. 근데 아휴, 내가 대출을 영끌해서 껴도 한 1억 5천이 모자라네. 기가 차지만 어떡합니까? 아들의 그 앓는 소리 한마디에 저는 두말하지 않고 제가 살던 의성집을 당장 은행에 담보로 잡혔습니다. 제 평생의 피땀이 고스란히 밴 집을 걸고 1억 5천만 원을 딱 마련한 뒤에 민규를 의성으로 불렀죠. 은행 전표와 함께 저는 아주 빳빳한 종이 한 장을 식탁 위로 쓱 밀어줬어요. 어? 엄마, 이게 뭐야? 차용증이다. 읍내 법무사 가서 공증까지 싹 다 받아온 기다. 인감도장 꺼내서 여따가 빨리 찍어라. 아, 엄마, 진짜 너무하네. 내가 엄마 돈 떼먹고 도망이라도 갈까봐 그래? 아, 무슨 부모 자식 간에 차용증을 써. 아들 녀석은 펄쩍 뛰면서 서운해했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니를 못 믿어서가 아니다. 돈 앞에서는 부모 자식도 없는 기라. 갚아야 할 빚이라 생각해야 너희들도 허튼데 눈 안 돌리고 야무지게 살 거 아이가. 잔말 말고 얼른 도장 콱 찍어라. 진짜 자식을 못 믿어서가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빈틈없이 서류로 챙겨두는 것. 그게 평생 사람한테 대이며 살아온 제가 이 모진 세상 바닥에서 배운 유일한 보호막이었으니까요. 아들은 제 도움으로 무사히 이사를 했고 이듬해에 드디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우리 손녀 소율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핏덩이를 처음 품에 안던 그 순간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네요. 아이고, 우리 똥강아지. 네가 정녕 내 새끼가. 꼬물거리는 그 조그만 발을 보는데 가슴이 어찌나 벅차오르던지요. 제 일생을 다 바쳐서 아들을 길러냈던 그 어미의 마음이 이제는 이 핏덩이를 위한 할머니의 맹목적인 사랑으로 옮겨가는 기분이었어요. 속으로 단단히 다짐을 했죠. 너도 우리 민교만큼 내 뼈를 깎아서라도 아주 번듯하게 키워주구마. 산후조리원에서 핏덩이를 품에 안고 굳게 다짐했던 게 진짜 엊그제 같은데 말이에요. 강남 아파트에서 보낸 그 5년은 정말이지 제 뼈와 살을 고스란히 갈아넣는 시간이더군요. 아들과 며느리의 부탁으로 저는 소율이의 육아를 돕게 되었습니다. 평생 의성을 떠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촌동네 할머니가 손녀 덕분에 상경을 해서 그것도 졸지에 강남에 살게 된 거죠. 매일 새벽 4시 30분만 되면 눈이 번쩍 떠지는 제 오랜 습관. 그건 거기서도 어김없이 이어졌습니다. 온몸의 뼈마디가 비명을 질러대도 며느리 깰까봐 까치발을 들고 부엌으로 나갔죠. 도마 위에 행주를 두툼하게 깔고 칼질 소리 하나까지 다 죽여가면서 우리 소율이 먹일 잣죽을 끓였어요. 아이고 허리야. 주방 싱크대에 기대 설 때마다 끊어질 듯한 디스크 통증이 꼬리뼈까지 찌릿찌릿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 할미 품에 폭 안겨 방긋방긋 웃는 소율이 얼굴을 보면
그 지독한 통증도 눈 녹듯 사라지는 거예요. 할미, 맘마, 최고. 그래, 우리 똥강아지. 많이 묻고 얼른 커라. 어린이집 등하원부터 시작해서 잔병치레 많은 애 병원 수발에 산더미처럼 쏟아지는 강남 집안일. 그 모든 게 오롯이 다 제 몫이었죠. 아들 녀석은 회사 일이 바쁘다면서 매일 밤늦게 들어와 잠만 잤고 며느리는 육아휴직 끝나자마자 복직한다며 아예 바깥으로만 나돌았으니까요. 그렇게 5년이라는 세월이 훈장인지 골병인지도 모르게 디스크로 단단히 굳어버렸던 겁니다. 그런데요, 소율이가 5살이 되고 며느리가 그 동네 콧대 높은 강남 학부모 모임에 기웃거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집안 공기가 서서히 아주 묘하게 달라지더라고요. 어느 날 오후였어요. 예원이가 유치원 같은 반 학부모 서넛을 집으로 우르르 데리고 온 겁니다. 저는 방에만 가만히 있기가 못해서 앞치마를 두르고 쟁반에 과일이랑 차를 내갔죠. 어머, 예원맘, 집 너무 깔끔하게 해놓고 산다. 근데 이분은 누구셔? 친정어머니? 손님 중 한 명이 제 거친 손이랑 후줄근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묻더군요. 당연히 시어머니라고 소개할 줄 알고 제가 멋쩍게 웃고 있었는데 며느리 입에서 튀어나온 소리는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아, 네. 그냥 저희 애 등하원 도와주고 살림해주시는 이모님이세요. 이모님, 인사하세요. 순간 쟁반을 쥐고 있던 제 2손이 허공에서 빳빳하게 굳어버렸습니다. 도우미 이모라니요. 아, 예. 과일 좀 드이소. 차도 한 잔 내봤으 예. 제 구수한 의성 사투리에 거실에 앉아있던 강남 엄마들이 묘하게 눈을 마주치면서 입꼬리를 실룩 올리더라고요. 예원이 얼굴은 일순간 불그락푸르락해졌고요. 손님들이 돌아가고 난 뒤 부엌에서 멍하니 설거지를 하고 있는 제 등 뒤로 예원이가 다가오더니 아주 서늘하게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니, 아까 거기서 갑자기 사투리를 쓰시면 어떡해요? 야, 경상도 사람이 사투리를 쓰지 그럼 뭐 중국말을 할까? 근데 네 시어미를 보고 도우미 이모라니 그게 손님들 앞에서 시어미한테 할 소리가? 그럼 거기서 시골에서 올라오신 시어머니라고 굳이 티를 내요? 강남 엄마들 수준이 어떤데 어머니 그 억센 사투리에 촌스러운 옷차림 보고 저를 얼마나 우습게 보겠어요. 다음부터 제 손님들 오시면 그냥 방에 들어가서 절대 나오지 마세요. 과일도 제가 알아서 낼 테니까요. 눈앞이 아주 아찔하더군요. 제 5년의 헌신이 소유리를 키워낸 그 눈물겨운 새벽들이 며느리의 그 얄팍한 위신을 깎아먹는 치워야 할 오점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내 존재가 이 집에서 통째로 지워지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순간이었죠. 그날 밤 저는 소유리를 재우고 제 작은 방에 우두커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을 치며 엉엉 울 줄 알았는데 참 이상하죠? 눈물 한 방울 안 나고 머릿속이 아주 차갑게 싹 가라앉더라고요. 평생 사람에게 대일 때마다 증거를 남기곤 했던 제 오랜 버릇이 아주 조용히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두꺼운 장부 하나를 꺼냈어요. 거기엔 지난 5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썼던 소율이 육아 일기장하고 애기 병원비, 약값, 마트에서 장본 영수증들이 날짜별로 아주 빼곡하게 풀로 붙어 있었죠. 휴대폰을 켜서 사진첩 폴더도 열어봤어요. 엄마, 미안해. 내 용돈이 너무 부족해서 그런데 이번 달 생활비는 엄마가 좀 내줘. 나중에 이자 쳐서 꼭 갚을게. 엄마, 진짜 고마워. 이 은혜 평생 안 잊고 나중에 꼭 갚을게. 명절 때마다 혹은 며느리 모르게 용돈이 필요할 때마다 아들 민교가 핑계처럼 보내왔던 카톡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저는 돋보기를 끼고 그 화면들을 하나하나 캡처해서 하나의 폴더에 차곡차곡 모아두었죠.
당장 이 증거들로 아들 내외를 어떻게 해코지하겠다는 그런 악의적인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 5년이, 내 피 같은 시간이 허공으로 사라지게 두진 않겠다는 아주 지독하고 빈틈없는 방어였던 겁니다. 그런데 몸을 너무 혹사시킨 탓인지 몇 달 뒤 기어이 사달이 나고 말았지 뭐예요. 소유리가 목욕탕에서 미끄러지길래 저는 본능적으로 애를 확 안아 올렸죠. 그 순간 허리에서 우두둑 하는 소리가 나더니 제 몸이 그 자리에 푹 고꾸라져 버린 겁니다. 다리에 감각이 없더군요.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가보니까 예전에 앓던 디스크가 아주 완전히 터져버렸다는 거예요. 응급실 침대에 꼼짝도 못하고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는데 그제야 왈칵 서러움이 밀려왔어요. 그래도 제 새끼 키워준 어머니가 쓰러졌는데 아들이나 며느리가 놀라서 한달음에 달려오겠지 싶었죠. 뜬 눈으로 병실 문만 하염없이 쳐다보고 있는데 저녁 늦게 예원이한테서 전화 한 통이 띡 걸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디스크 터지신 거라면서요. 아이고, 예원아. 수술까진 아니고 며칠 입원해서 신경주사 맞고 물리치료 받으라 카네. 내 지금 허리를 아예 못 움직이겠다. 네? 며칠이나요? 아니, 당장 내일 아침에 우리 소율이 유치원 등원은 누가 시켜요? 저 내일 오전에 진짜 중요한 모임이 있어서 절대 못 빠지는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 날카로운 목소리엔 저에 대한 걱정 따위는 단 한 줌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 스케줄이 꼬인 것에 대한 아주 노골적인 짜증뿐이었죠. 예원아, 내가 지금 다리가 저려서 걷지도 못한다 안 가나. 내일 내 등원은 민교 보고 좀 하락해라. 아, 그 사람이 회사에서 얼마나 눈치 보는데 반차를 내요. 어머니, 그냥 내일 오전에 퇴원하시면 안 돼요? 이 시간에 애를 누구한테 맡기라고. 아, 진짜 저한테 왜 이러세요? 뚜. 일방적으로 전화가 툭 끊겼습니다. 차가운 병원 침대에 누운 채로 핸드폰 화면만 멍하니 바라봤죠. 아, 이 집에서 나는 애초에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저 애 밥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는, 그러다 삐걱거리고 고장나면 당장 짜증부터 내고 내다버리고 싶은 아주 낡아빠진 기계 부품에 불과했던 겁니다. 결국 저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의사가 뜯어말리는 것도 무시하고 환자복을 벗었습니다. 허리에 두꺼운 복대를 칭칭 감고 진통제를 2알 입에 탁 털어 넣은 채 억지로 강제 퇴원 수속을 밟았죠. 굽은 허리를 제대로 펴지도 못하고 다리를 질질 끌면서 유치원 셔틀버스를 태우러 나갔는데 참 인생이 허망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이 집에서 내 자리는 끝이 났구나. 그 차가운 깨달음이 뼛속까지 시리게 박히더군요. 그렇게 억지로 퇴원하고 며칠이 지난 어느 늦은 오후였어요. 부엌 싱크대 앞에 서서 저녁 국거리를 다듬고 있는데 반쯤 열린 안방 문틈으로 며느리가 누군가랑 통화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아, 엄마, 내 말이 그 말이야. 소율이가 요새 자꾸 할머니 말투를 따라하면서 사투리를 쓴다니까? 어제는 유치원 엄마들 모임에서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아이고, 이를 어쩌니? 그러니까 엄마가 미리 얘기했잖아. 소율이 적당히 크면 너희 시모 내려보내라고. 너 당장 결단 내려. 너희 시모랑 소율이 더 붙여두면 애가 더 물들어. 그러니까 이거사 애초에 강남 수준에 맞지도 않는 사람을 집에 둬서 이 사달을 내. 수화기 너머로 아주 앙칼지게 새어나오는 그 분당 안 싸둔 목소리에 팔을 썰던 제 칼질이 허공에서 뚝 멈췄습니다. 알았어, 엄마. 나도 벼르고 있으니까 걱정 마. 이번에 영어 유치원 보내면서 아예 영어 되는 이모님으로 싹 바꿀 거니까. 그 통화를 우연히 엿듣는 순간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머릿속이 아주 서늘해지더라고요. 아,
내가 쫓겨나는 건 이미 저들끼리 다 정해둔 수순이었구나. 저는 조용히 칼을 내려놓고 행주로 도마를 쓱 닦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였어요. 우리 소유리를 데리러 어린이집에 갔는데 평소엔 밝게 웃으면서 애를 넘겨주시던 선생님이 그날따라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저를 교실 한쪽으로 조용히 부르시지 뭐예요. 할머니, 저기 잠시만. 이것 좀 보실래요?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내민 건 소유리의 작은 그림 일기장이었습니다. 삐뚤빼뚤한 6살 글씨에 크레파스로 꾹꾹 눌러 그린 그림들이 있었죠. 거기를 한 장 한 장 넘기는데 세상에 일기장 전체가 온통 제 이야기로 꽉 차 있는 겁니다. 허리를 굽혀서 자기 입에 밥을 넣어주는 할미, 손잡고 놀이터에 가는 할미, 아플 때 밤새 이마를 짚어주던 할미. 할머니, 소유리 일기장이 거의 다 할머니 얘기예요. 소유리가 할머니를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지 저희 반 애들도 다 알 정도라니까요. 아이고, 우리 똥강아지가 이런 걸 다 그리는겨. 할머니가 소유리를 정말 아끼셔서 그렇죠. 할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옆에서 뵈면서 참 대단하시다고 생각했어요. 선생님의 그 정중하고 따뜻한 위로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확 붉어졌습니다. 그 잘난 분당 며느리도 제 배 아파 낳은 아들놈도 다 지워버렸던 제 5년의 헌신을 핏줄 하나 안 섞인 남이 오롯이 알아봐 준 거잖아요. 끓어오르는 서러움이랑 작은 위안이 동시에 확 밀려오더군요. 소유리가 제 노력을 자기 나름대로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텅 비어버린 제 가슴을 꽉 안아주는 것만 같았죠. 하지만 그 위안도 잠시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주말 거실에서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죠. 예원이가 소파에 다리를 꼬고 딱 앉더니 아주 사무적인 말투로 통보를 하더군요. 어머니, 다음 주 일요일쯤에 짐 정리해서 의성으로 내려가세요. 뭐라고?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고? 갑자기는요. 제가 저번부터 슬쩍 말씀드렸잖아요. 소율이 이제 영어 유치원 가야 되고 마침 영어 유창하게 하시는 등원 이모님 구했거든요. 어머니 그동안 고생하셨으니까 이제 고향 가셔서 푹 쉬시라고요. 고생했으니 쉬라는 말에 껍데기를 쓴 명백한 해고 통보였죠.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예원아, 니 진짜 이럴 끼가? 5년 동안 내 진을 다 빼먹고 이제 와서 나를 헌신짝 마냥 내다버리나? 아, 어머니,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세요? 제가 언제 내다버렸어요? 어머니 허리도 아프시다면서요. 어쨌든 다음 주 일요일까지는 반 빼주세요. 새 이모님 월요일부터 출근하시기로 했으니까요. 더 이상 긴 말 섞을 가치조차 못 느꼈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주먹을 꽉 쥐고 소파에서 일어서면서 딱 한마디만 툭 던졌어요. 그래, 후회하지 마라. 예원이는 제가 꼬리를 내리고 순순히 물러난다고 생각했는지 콧방귀를 뀌면서 안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 길로 방에 들어가서 우체국 택배 상자를 펼쳤습니다. 매일 밤 꼼꼼히 모아뒀던 5년치 육아 영수증 장부, 소율이 병원비 내역, 아들놈이 나중에 꼭 갚을게 라고 핑계대며 보냈던 카톡 캡처 인쇄물, 그리고 1억 5천만 원짜리 차용증 원본까지. 그 모든 서류를 빳빳한 대봉투에 담아서 의성에 있는 제 친정 여동생네로 당일 발송해버렸죠. 제가 이 집에서 빈손으로 쫓겨나더라도 훗날 저를 지켜줄 무기들은 이미 가장 안전한 곳으로 내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며느리는 자기가 정해둔 그 퇴거 약속일조차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며칠 뒤 새벽 5시, 늘 그렇듯 부엌에서 소율이 먹일 잣죽을 젓고 있던 제 등 뒤로 불쑥 며느리의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날아와 꽂혔죠. 어머니, 이제 죽 그만 끓이셔도 돼요. 오늘부터 새 이모님 오시기로 했으니까
짐 챙겨서 당장 나가주세요. 다음 주 일요일이라더니 이게 무슨 경우란 말입니까? 뭐라고? 예원아, 다음 주 일요일이라 않겠나? 갑자기 무슨 소리고? 아, 이모님이 일정을 앞당길 수 있다 하셔서요. 어머니 짐은 저기 현관에 대충 싸뒀어요. 빨리 가세요. 정말 기습적인 추방이었습니다. 등 떠밀려 나간 현관 바닥에는 제가 평소에 차곡차곡 접어두었던 시장 비닐봉지 2개가 나뒹굴고 있더군요. 그 안에는 제 디스크 진통제 몇 봉지랑 낡은 옷가지가 구깃구깃 쑤셔박혀 있었습니다. 참담했습니다. 예원이니 오냐 오냐 하니까 시어미한테 진짜 이래도 된다고 생각하나? 아니, 되고 말고가 어딨어요. 어머니 때문에 우리 소율이한테 사투리 옮잖아요. 이 집에서 그만큼 빌부터 먹었으면 됐지. 어머니야말로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저 발칙한 것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겠더군요. 제가 이 집에서 5년 동안 했던 노력은 노력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 뼈 빠지는 사랑이 저것들한테는 그저 당연한 일이었고 오히려 저를 모시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밥을 못 먹어서 이 집에 얹혀 살겠습니까? 그래, 알았다. 나갔구마. 잠깐 짐 좀 챙기자. 저는 그렇게 말하고는 예원이 눈을 피해서 소율이가 예전에 그려줬던 그림 한 장을 그 비닐봉지 안으로 슬쩍 찔러 넣었죠. 예원이는 자기가 완벽하게 승리한 줄 알고 팔짱을 딱 낀 채 당당하게 서 있었지만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 요망한 것은 짐작도 못했겠죠. 할머니, 할머니. 그 소란에 잠에서 깬 소율이가 울먹이면서 거실로 나오려고 했죠. 그러자 며느리가 득달같이 달려가서는 애를 안방으로 냅다 밀어넣고 문을 쾅 잠가버렸습니다. 문 열어라! 예원아! 애 얼굴만, 우리 소윤이 얼굴 딱 한 번만 보고 갈 테니까 문 좀 열어보라 카이! 제가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소리쳐도 굳게 닫힌 안방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죠. 그 안에는 분명 제 아들 민규가 자고 있었을 텐데 녀석은 끝내 자기 늙은 어미가 쫓겨나는 그 처참한 순간에도 아주 비겁한 침묵으로 일관하더군요. 어머니, 솔직히 말할게요. 애가 자꾸 어머니 말투 따라하면서 이거 먹고 이러잖아요. 어머니 사투리가 우리 애 다 오염시킨다고요. 짐 챙겨서 빨리 가시라고요. 사투리가 애를 오염시킨다는 그 모진 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그 빈 껍데기 같은 비닐봉지 2개를 쥔 채 미련 없이 그 현관문을 나섰죠. 차가운 새벽 공기가 훅 끼치는 아파트 단지 입구. 저 12층 꼭대기에서 환청처럼 소율이 울음소리가 제 등 뒤로 뚝뚝 떨어져 내리더군요. 처량하게만 느껴지던 제 마음은 어느새 아주 차갑고 단단한 결심의 덩어리로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 촌스러운 시어미가 평생 쥐고 살아온 종이 한 장이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똑똑히 보여주마. 저는 낡은 비닐봉지를 단단히 고쳐쥐고 터미널로 향하는 첫 버스에 조용히 몸을 실었습니다. 의성 터미널에 내리자마자 저는 곧장 친정 여동생 말순이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고 불쑥 나타난 제 꼬락서니를 보더니 동생이 그 자리에서 펄쩍 뛰더군요. 제 손에 들린 그 빈 껍데기 같은 시장 비닐봉지 2개를 보고는 기어이 동생 눈에서 굵은 눈물이 툭 터져 나왔죠. 야, 언니야, 그것들이 진짜 미친나? 고생만 한 자기 시어머니를 이래 쫓아내나? 아니, 민교는 그놈의 자식은 대체 뭐하고 자빠져 있는 기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동생 앞에서 저는 오히려 눈물 한 방울 안 났어요. 말순아, 울지 마라. 울 거 하나 없다. 저는 며칠 전에 미리 동생 집으로 붙여두었던 그 커다란 서류봉투를 가져오라 일렀습니다. 식탁 위에 봉투를 탁 털어내니까
5년 동안 단 하루도 안 빠지고 모아둔 육아일기, 병원비랑 약값 영수증 뭉치들, 그리고 아들놈이 틈만 나면 돈 빌려가면서 갚겠다고 보냈던 카톡 캡처들. 마지막으로 빳빳하게 코팅된 1억 5천만 원짜리 차용증 원본이 촤르르 쏟아져 내렸죠. 야, 이것들이 사람이가? 사람이 아니다. 쳐 죽일 것들. 근데 언니야, 이거는 다 먹고. 말순이니 내 성격 알제? 내가 하나하나 다 모아둔 기다. 내 새끼들한테까지 이래 써먹을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인자는 내도 안 참는다. 아주 똑똑히 갚아줄 기라. 슬퍼하고 배신감에 빠져있을 시간조차 아까웠습니다. 저는 그 길로 서류들을 챙겨 들고 의성 군내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로 쳐들어갔죠. 반백이 된 늙은 변호사가 제가 책상 위에 척척 올려놓는 서류들을 보더니 눈을 아주 동그랗게 뜨더군요. 어르신, 이거 공증까지 완벽하게 된 차용증이네요. 전세금 보태주신 1억 5천만 원, 당장 아드님 아파트 전세 보증금에 가압류 걸고 강제 집행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당장 걸어주이소. 10원 한 장도 안 빼놓고 싹 다 압류할 깁니다. 그리고 이 영수증 뭉치랑 아드님이 보낸 카톡 내용은 뭡니까? 내가 5년 동안 디스크 터져감에 손주 키워준 양육비랑 내 돈으로 메꾼 애기 병원비, 생활비, 실비 내역입니다. 나중에 이자 쳐서 꼭 갚겠다 했으니 이것도 싹 다 청구해 주이소. 변호사가 혀를 내두르면서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부모 자식 간의 오간 돈이라도 이렇게 공증된 문서에다가 본인이 갚겠다고 약속한 뚜렷한 증거가 있으니까 전부 틀림없이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였죠. 저는 그 자리에서 모든 법적 조치를 위임하고 당장 내용 증명을 날려버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내용 증명이랑 가압류 통지서가 강남 집에 날아간 지 딱 며칠 만에 제 휴대폰이 아주 불이 나더군요. 화면에 뜬 이름 민교, 제 아들이었죠. 처음엔 쳐다보지도 않다가 세 번째 울릴 때쯤 천천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갑자기 집 보증금에 가압류라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아니, 내용 증명의 양육비 청구는 또 뭐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놈 목소리는 아주 사시나무 떨리듯 벌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며느리가 앙칼지게 악을 쓰는 소리도 섞여 들려왔고요. 민교야, 와! 갚을 돈 갚으라는데 와 이리 호들갑이고? 엄마, 진짜 왜 이래? 제발 우리 딱 한 번만 만나서 얘기해. 예원이가 엄마한테 실수한 거 내가 다 사과할게. 나 지금 회사에서도 승진 때문에 복잡한데 잡음 생기면 안 된다고. 자기가 다 잘못해놓고도 끝까지 마누라 핑계, 자기 체면 핑계만 대는 아들놈 목소리에 저는 헛웃음만 났습니다. 그래, 내 올라갔구마. 딱 기다리고 있거라. 합의를 해주거나 용서하러 가는 게 아니었어요. 5년 동안 내 품에서 자란 우리 똥강아지 소율이 얼굴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고 그 알량한 인간들한테 직접 비수를 꽂아 넣기 위해서였죠. 동생 말순이가 언니 혼자서는 도저히 못 보내겠다면서 팔을 걷어붙이고 따라 나섰습니다. 며칠 만에 다시 찾은 강남 아파트. 거실 분위기는 그야말로 살얼음 판이더군요. 소파 정중앙에는 그 잘난 분당 안사돈이 팔짱을 딱 낀 채 꼿꼿하게 앉아 있었고 그 옆에 며느리는 입술을 꽉 깨물고 저를 노려보고 있었죠. 제 아들 민교라는 놈은 거실 구석 식탁 의자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인 채 찌그러져 있더라고요. 제가 신발을 벗고 들어서자마자 안사돈이 기다렸다는 듯 특유의 그 비꼬는 말투로 선제 공격을 날렸습니다. 글쎄 사돈, 이게 자식한테 하실 일이에요? 아무리 서운하셔도 그렇지. 어떻게 아들 앞길을 막으려고 집 보증금에 딱지를 붙여요? 아이고 안사돈, 누가 들으면 남의 돈이라도 뺏으러 온 줄 알겠네 얘. 내 돈 갚으라고 정당하게 법대로 한 깁니다.
제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딱 받아치니까 옆에 있던 며느리가 기가 막힌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쏘아붙였죠. 어머니, 진짜 어이가 없어서. 어머니가 1억 5천 주신 거, 그거 솔직히 아들 집 구하는데 그냥 보태주신 거잖아요. 이제 와서 무슨 차용증 타령이에요? 그리고 5년 동안 우리가 이 비싼 강남집에서 어머니 모시고 살아준 건 생각 안 하세요? 모시고 살아. 어미의 그 뼈아픈 사랑을 그저 집에 얹혀 산 식객 취급하는 그 뻔뻔함에 동생 말순이가 분통이 터져서 앞으로 튀어나가려 했어요. 제가 한 손으로 동생을 제지하고는 며느리를 똑바로 노려봤습니다. 그래, 내가 니들 모시고 산 게 아니고 니들이 날 모시고 살아준 기가? 당연하죠. 어머니 솔직히 갈 데도 없으셨잖아요. 그리고 양육비요? 웃기지 마세요. 어머니가 서율이 예쁘다고 자진해서 봐주신 거잖아요. 어머니가 계속 이러시면요, 앞으로 우리 서율이 평생 못 보실 줄 아세요. 지 자식을 인질이자 방패로 삼아서 저를 윽박지르는 그 비열한 입술. 안사돈 역시 거들고 나섰습니다. 맞아요, 사돈. 이러시면 곤란하죠. 우리 예원이도 자기 딸 충분히 키울 수 있는데 시어머니가 손주를 하도 이뻐하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모시고 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착한 며느리한테 어떻게 그따위 내용 증명을 날려요? 아, 그래 얘. 소율이가 저 없어도 유치원 잘 다닌다 카던가 얘. 아이고, 그럼요. 애한테 엄마가 중요하지 할머니가 뭐 대수인가요? 우리 소율이 아무 문제 없이 아주 씩씩하게 잘 지낸다고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할미! 굳게 닫혀있던 소율이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6살짜리 조그만 체구가 거실로 확 튀어나왔어요. 소율아, 방에 있으라니까! 며느리가 기겁을 하면서 막아섰지만 소율이는 제 엄마를 뿌리치고 제 품으로 와락 안겨들었습니다. 아이 뺨은 눈물 자국으로 범벅이 돼 있었고 콧물까지 흘리면서 엉엉 울고 있었죠. 그리고 아이의 그 작은 두 손에는 스케치북만한 그림 일기장이 꽉 쥐어져 있었어요. 할머니, 할미 보고 싶었어. 나 할미 방에서 계속 울었어. 아이고, 우리 똥강아지, 와 이리 말랐노. 제가 아이의 젖은 머리칼을 쓸어 올려주는데 소율이가 제 품에서 바스락거리는 일기장을 활짝 펼쳐서 내밀었습니다. 며느리도 안사돈도 구석에 있던 민규 녀석도 그 일기장 안을 똑똑히 볼 수밖에 없었죠. 삐뚤빼뚤한 6살의 굵은 크레파스 글씨. 할머니가 없다. 할미가 보고 싶다. 나는 매일 울었다. 엄마는 맨날 나한테 화만 낸다. 새 이모님은 무섭다. 할머니 빨리 와라. 일기장 한 바닥을 꽉 채운 글씨 옆에는 눈물을 뚝뚝 흘리는 작은 여자아이랑 무서운 표정으로 소리치는 엄마 얼굴이 시뻘겋게 그려져 있었죠. 안사돈이 방금 전까지 어머니 없어도 아주 잘 지낸다고 오만방자하게 떠벌리던 그 거짓말이 6살 소율이의 일기장 한 줄 앞에서 아주 산산조각이 나며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죠. 거실엔 아주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안사돈 얼굴은 당혹감으로 일그러졌고 며느리는 파리하게 질린 얼굴로 소율이의 일기장만 멍하니 쳐다볼 뿐이었어요. 그 침묵 속에서 저는 가방을 열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유리 탁자 위로 복사해온 서류들을 하나씩 탁탁 던졌죠. 그 전세금이 그냥 준 돈이라 캤나. 똑똑히 봐라. 법무사 도장 시퍼렇게 찍힌 차용증이다. 네 신랑놈 도장이 정중앙에 박혀있제. 어머니. 며느리의 눈동자가 탁자 위의 서류를 따라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갈 데가 없어서 얹혀 살아. 소율이가 이뻐서 자진해서 봐줬다고. 저는 5년치가 날짜별로 빼곡하게 정리된 영수증 다발이랑
아들놈이 저에게 핑계대며 보냈던 카톡 메시지 캡처본을 며느리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엄마, 나중에 꼭 갚을게. 이 은혜 평생 안 잊고 이자 쳐서 갚을게. 문자 내용에 붉은 펜으로 밑줄까지 쫙쫙 그어진 채 탁자 위를 나뒹굴었죠. 네 신랑이 내한테 돈 한 푼 삥땅 칠 때마다 갚겠다고 보낸 약속들이다. 내 5년치 뼈 갈아 넣은 양육비, 병원비, 생활비, 실비 싹 다 청구해 놨다. 서류에 도장 찍힌 약속은 하늘이 두 쪽 나도 갚아야 되는 기라. 내 평생 사람한테 속고 대여도 항상 종이 쪼가리 하나 쥐고 악착같이 버틴 사람이다. 제 목소리는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단하게 그들의 숨통을 정확히 끊어내고 있었죠. 민규 니는 입 닫고 똑똑히 들어라. 빌린 돈 1억 5천에 5년치 실비랑 양육비, 이자까지 싹 다 토해내라. 기한 내에 안 갚으면 이 강남 아파트 당장 경매로 넘어갈 기다. 뭐? 손주한테 사투리가 없는다고? 와, 너그 엄마가 어디 더러운 병균이라도 되는 줄 알았더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심각할 정도로 하얗게 질리기 시작하더군요. 지 친정엄마 앞에서 체면은 아주 묵사발이 났지. 방패막이로 쓰려던 지 새끼한테는 단칼에 내쳐졌지. 거기다 무리해서 얻은 그놈의 강남 아파트까지 당장 경매로 날아가게 생겼잖아요. 그 기가 막힌 현실이 아주 한꺼번에 며느리를 확 덮쳐버린 겁니다. 제가 들이민 서류들이 워낙 빼도 박도 못할 증거니까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하나도 없다는 걸 그제야 안 거겠죠. 며느리가 자기 목을 부여잡고 숨을 헐떡거리더니 눈동자가 위로 횟가닥 뒤집히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고 예원아, 얘 너 왜 이러니? 안싸돈이 비명을 지르면서 달려드는 순간 며느리 입가에서 하얀 거품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그러더니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그대로 쓰러져 졸도해버린 겁니다. 어떡해, 한서방, 빨리 119 안 부르고 뭐해? 아이고 우리 딸 죽네. 안싸돈이 사색이 돼서 며느리 뺨을 때리며 울부짖고 식탁 구석에 찌그러져 있던 민교가 그제야 튀어나와서 덜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며 난리가 났죠. 강남의 고상한 위신 따위는 아주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야말로 처참하고 아수라장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소란스러운 바닥에 시선 한번 주지 않았어요. 발작하듯 쓰러진 며느리를 보는데 통쾌하지도 속이 시원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우리 가엾은 소율이가 참 못 볼 꼴을 봤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제 바짓가랑이를 꼭 쥐고 겁에 질려있는 소율이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 똥강아지 괜찮다. 아무 일 안 일어난다. 엄마 금방 일어날 기다. 저는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 부드러운 머리칼을 딱 한 번 길게 쓸어내려 주었습니다. 그 손길에 제 5년의 사랑과 작별의 인사를 모두 담아서 말이죠. 할미 인자 간대. 우리 소율이 밥 굶지 말고 씩씩하게 커라. 119를 부르며 악을 쓰는 안싸돈이랑 아들 목소리를 등지고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여동생 말순이의 손을 잡고 현관문을 나서면서 등 뒤로 들려오는 그 소란을 완전히 닫아버렸습니다. 강제 집행이랑 가압류는 제가 멈추지 않는 한 톱니바퀴처럼 굴러갈 것이고 그들의 얄팍한 강남 살림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질 터였죠.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마주한 하늘은 아주 맑았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제 굽은 등 위로 아주 따뜻한 볕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그 지긋지긋한 강남을 등지고 고향 의성으로 돌아온 지 며칠이 흐른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시계는 어김없이 4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죠. 먹고 살려고, 그리고 자식들을 위해서 평생을 몸에 밴 기상습관. 하지만 이제는 까치발을 들고 살금살금 걸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따뜻한 둥글레차 한 잔을 우려내서 식탁에 앉으니까
묘한 평온함이 싹 밀려오더군요. 언니야, 벌써 일어났나? 아이고, 인자는 좀 푹 좀 자라 카이. 아이고, 습관이 이래 무섭다. 물 끓여놨다. 니도 차나 한 잔 물어. 아이고, 언니는 속도 좋다. 분통 터지지도 않나? 부스스한 머리로 방에서 나온 말순이가 혀를 쯧쯧 찼지만 저는 그냥 빙긋 웃기만 했습니다. 그날 오후였어요. 옛날 어머니 쓰시던 방에 들어간 저는 낡은 반지꼬리를 가만히 만지작거렸죠. 그 손끝에 닿는 거친 나무 촉감에 문득 9살 운동회 날 저한테 그 새카만 보리 주먹밥을 내밀던 어머니의 굽은 등이 불쑥 떠오르지 뭡니까. 다 물어. 엄마는 배부르대. 그 보리 주먹밥에 담겨있던 제 어머니의 사랑. 평생 사람한테 데이고 속으면서 종이 쪼가리 하나만 꽉 쥐고 살았던 저였지만 사실 그 사랑은 제 안에 평생토록 살아 숨쉬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아들놈 입에 풀칠해주려고 손이 부르트도록 설거지를 하고 디스크가 터져가면서도 손주를 업어 키운 그 시간들은 사실 어머니의 사랑이 저를 통해서 다시 그 아이들한테 흘러간 것뿐이었어요. 그 못된 며느리가 제 사랑을 깎아내리고 부정한다고 해서 제가 준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 거죠. 살아보니 엄마의 사랑은 자식놈이 알아주고 인정해줘야 완성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사랑을 온몸으로 부딪히며 살아낸 제 안에 이미 눈부시게 완성되어 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주책맞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억울해서 우는 눈물이 아니라 아주 깊은 안도감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을 조용히 다독이며 지내던 어느 날이었죠. 의성 우체국에서 조그만 서류 봉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편말예 어르신요. 우편물 왔습니다. 아이고, 예, 수고하십니다. 근데 어디서 옮기고? 우체부 아저씨가 건네준 봉투를 살살 뜯어보니까 우리 소율이 어린이집 담임이었던 그 윤지영 선생님이 쓴 짧은 편지 한 통이랑 스케치북 낱장 하나가 쏙 들어있더군요. 할머니, 소율이가 할머니 드린다고 그린 그림이에요. 할머니 생각나서 보냅니다. 늘 건강하세요. 선생님의 그 단정한 글씨 아래에는요, 삐뚤빼뚤한 6살짜리 크레파스 글씨가 꾹꾹 적혀 있었죠. 우리 할머니 보고 싶다. 나 밥 잘 먹어. 사랑해. 아이고, 이쁜 내 똥강아지야. 못난 어른들이 돈이랑 얄팍한 자존심으로 길을 싹 다 끊어놓은 그 삭막한 틈바구니 속에서 참 고마운 어른 한 명이 조용히 열어둔 틈새로 우리 손주의 맑은 진심이 제게 건너온 겁니다. 저는 그 삐뚤게 그려진 제 얼굴을 가슴에 꼭 품고 소리 없이 흐느꼈죠. 그 후로 들려온 아들내외 소식은요, 참으로 매서웠습니다. 동생 말순이가 동네 사람들하고 통화하면서 아주 실시간으로 저한테 소식을 물어다 줬거든요. 야, 언니야. 그 잘난 강남 며느리 집 경매 넘어간다고 동네방네 소문이 싹 다 나가지고 그 엄마들 모임에서도 쫓겨났단다. 아주 콧대 높던 붕당 사돈 옆편네는 지 딸년 일이라고 입 싹 닫고 아는 척도 안 한다 카네. 됐다. 그만해라 좀. 내 귀에 그 집구석 얘기 인자 더 안 들려줘도 된다. 아휴, 민교 이 빙시 같은 놈. 지 새끼 그 잘난 영어 유치원도 잘리고 싼 데로 옮겼다 카던데 인자 좀 살려달라고 빌더나? 매달 돈 붙이는 거 보면 알지. 합의 같은 거 없다. 빌린 돈 다 갚을 때까지 그냥 그리 살락해라. 통쾌하다기보다는 그저 씁쓸하기만 하더군요. 우리 민교 녀석은 감히 저를 직접 찾아오지도 못하고 한 달에 딱 한 번씩 계좌로 돈을 조금씩 보냅니다. 엄마 죄송해요 라는 짧은 메시지 하나랑 같이 말이죠. 저는 그 돈을 쓰지도 않고 녀석한테 답장 한 줄 안 쓰지만 굳이 돌려보내지도 않습니다. 그게 그 녀석이 짊어지고 가야 할 빚이고 죗값이니까요. 우리 이쁜 소율이 역시 가끔씩 저한테 조그만 그림을 하나씩 보내오고 있습니다.
그 고마운 어린이집 선생님을 통해서 말이에요. 그 아이의 예쁜 그림들이 제 서랍 속에 차곡차곡 쌓여가는 중이죠. 오늘 새벽도 저는 어김없이 부엌에 서 있습니다. 이제는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저 하나만을 위한 아주 고소한 잣죽을 끓이면서요. 냄비를 살살 젓는 제 거친 손은 민교를 악착같이 길러내고 소율이 입에 밥을 밀어넣던 바로 그 투박한 손길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그들에게 쏟은 그 사랑마저 헛되는 건 절대 아니니까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죽 그릇을 식탁에 조심스레 내려놓으면서 이제 저는 자신만을 위한 아주 눈부신 아침을 시작하고 있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지금까지 경북 의성에서 편말예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는 속담이 있죠. 보통은 부모에게 받은 만큼 자식이 돌려주지 못한다는 뜻으로 쓰입니다만 오늘 사연을 듣고 나니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진정한 사랑은 주고받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증명해내야 할 한 줄의 묵묵한 진심이자 사랑, 그 자체가 아닐까 싶네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어머니들은 누군가를 위해 내리사랑을 베풀고 계시겠죠? 그 깊은 사랑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 안에 눈부시게 완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